코로나로 3년간 미뤄왔던 미국 여행에서 돌아온 제가 마주한 건 낯선 얼굴과 바뀐 자물쇠였습니다. 절친 미영이와 함께 보낸 한 달이 꿈만 같았는데 현실은 악몽이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가족 모두가 여행 준비에 적극적이었습니다. 2020년 항공편 취소, 2021년 입국 금지, 2022년 또 연기. 이제야 갈 수 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기회 놓치면 언제 또 가겠어. 남편 강민수가 직접 항공편을 예약해 주었습니다. 평소 해외여행에 관심 없던 그가 이상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지만 저는 그저 고마웠습니다. 엄마, 미국 가신 동안 저희끼리 잘 지낼게요. 딸 지은이도 매일 미국 여행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백신 접종 확인서부터 여행자 보험까지 모든 서류를 꼼꼼히 챙겨주는 딸이 대견스러웠습니다. 미영이와는 매일 카톡으로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라스베이거스, 샌프란시스코. 한 달 동안 미국 서부를 모두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까지 가족들은 짐 정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결혼 25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여행이라 걱정도 되었지만 가족들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때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었습니다. 딸 지은이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손을 흔들어 주었고 그 모습이 지금 생각해 보니 묘하게 작별 인사 같았습니다. 엄마, 푹 쉬고 오세요. 13시간의 비행 끝에 LAX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미영이가 마중 나와서 얼싸안고 울었던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미영이의 집은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미국 주택이었습니다. 넓은 마당과 수영장, 그리고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할리우드 힐스의 야경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언니, 여기가 내 집이야. 한 달 동안 맘껏 쉬어. 첫 주는 적응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시차 적응도 힘들었지만 25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책임 없이 지내는 시간이 낯설면서도 자유로웠습니다. 한국 가족들과는 매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한국이 밤일 때 통화했는데 남편과 딸이 번갈아 가며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여보, 거기 날씨는 어때? 엄마, 혹시 아프신 데는 없어요? 그들의 관심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관심조차도 연기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본격적인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장엄함 앞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졌고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함에 넋을 잃었습니다. 미영이는 15년간 모아둔 휴가를 다 써가며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습니다. 절친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다는 게 감사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언니, 나도 이렇게 여행 다니는 거 처음이야. 셋째 주에는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했습니다. 골든 게이트 브리지 위에서 찍은 사진을 한국에 보내니 가족들이 모두 좋아한다며 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셋째 주 말부터 연락이 조금씩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차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미영이도 가족들이 언니 여행 중이니까 방해 안 하려는 배려 아닐까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넷째 주는 정말 아쉬웠습니다. 미영이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꿈처럼 빨리 지나갔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언니, 한국 가서도 행복하게 살아. 공항에서 미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한 그 말이 지금 생각해보면 의미심장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시련을 겪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서 한국 땅을 밟을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하루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그때의 저는 정말 순진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택시를 타면서도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모두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바쁜가 보네. 큰 캐리어를 끌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처음 느낀 건 묘한 위화감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항상 놓여있던 화분들이 사라져 있었고 신발장의 위치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잘못된 번호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혹시 비밀번호를 바꾸었나 싶어 남편 생일로 다시 눌러보았지만 똑같았습니다. 이상하네. 세 번째 시도에서도 똑같은 메시지가 나오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낯선 여자가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뒤에는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 집인데요. 네, 여기는 저희 집인데요. 2주 전에 이사 온 김 씨 가족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5년간 살아온 우리 집이 왜 다른 사람 집이 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강민수라는 분 아세요? 이전 집주인이요. 아, 그분 맞아요. 급하게 집을 내놓으셔서 저희가 조건 좋게 샀거든요. 그 여자의 말에 따르면 남편이 한 달 전에 집을 급매로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출국하자마자 바로 매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25년간 살던 집이 하루아침에 남의 집이 되어버린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차가운 음성 메시지만 들려왔습니다. 딸 지은이에게도 전화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연결되지 않는 번호,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진아, 어떡하면 좋니? 미친 듯이 전화기를 붙들고 첫째 동생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동생 전화는 연결되었고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언니는 지금 어디야? 수진아, 나 집이 없어졌어. 형부랑 지은이도 전화 안 받아. 동생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는 동생 집으로 가서 밤새 울면서 상황을 정리해 보려 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생 수진이 커피를 끓여주며 말했습니다. 밤새 울던 제 얼굴이 퉁퉁 부었는데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일단 주민센터부터 가봐야겠어. 주민센터에서 제 주소지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여러 번 확인하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미선님, 지난달에 주소지가 변경되셨네요. 어디로요? 저는 변경한 적 없는데요.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요양원으로 되어 있어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제가 언제 요양원에 간다고 했는지,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 동의서가 있으면 가능한 절차거든요. 그 말에 뭔가 떠올랐습니다. 출국 전날 밤 남편이 건넨 서류들이 있었는데 여행자 보험 가입서류라고 했었습니다. 혹시 그 서류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직원이 보여준 서류에는 분명히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제 글씨체였지만 언제 이런 걸 서명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거 해외여행 보험 가입 서류야. 여기 서명만 해줘.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무 의심 없이 서명했던 그 서류가 이렇게 악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와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제 계좌도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공동명의 계좌는 남편 단독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완전히 계획적인 일이야. 동생 수진이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미국으로 보낸 것부터가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수진이가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본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남편이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치매 초기라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니, 형부가 동네 사람들한테 언니 치매 초기라고 했대. 그날부터 저는 수진이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남편과 딸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음성 메시지뿐이었습니다. 민수야, 제발 한 번만 전화 받아. 문자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도 이제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언니, 형부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아.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무슨 오해가 있었거나 사고라도 났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야 저는 노인복지관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생각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미선입니다. 처음 자기소개를 할 때 목이 메었습니다. 오랜만에 제 이름을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고 그 이름이 아직 제게 남아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복지관 할머니들이 물어보셨습니다. 가족은 뭐 하냐는 질문에 간단히 바쁘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미선 씨, 이런 분이 왜 여기 계세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을 찾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으니까요. 매일 저녁 6시 가족과 함께 밥을 먹던 시간에는 여전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도 그대로 유지했고 번호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자 복지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제 김치를 드시고 손맛이 고마워요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였습니다. 제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면 제가 정말 사라져버릴 것 같았거든요. 1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조용한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뭔가 중요한 전화일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봄이 되자 복지관에서 만난 김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평소 동네 소식통 역할을 하시던 분이라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긴장되었습니다. 미선아, 혹시 내 남편 강민수 맞지? 갑자기 남편 이름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1년간 아무도 남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할머니가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우리 딸이 롯데마트에서 봤다는데 젊은 여자랑 같이 장 보더래. 가슴이 쿵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소식도 놀라웠지만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복지관 식당에서 일할 때 또 다른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평소 말이 없던 박영자 할머니였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은 엄마, 내가 뭔 말해도 되나? 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 남편이 수원 아파트에서 여자랑 같이 산다던데. 사실이야?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에게 할머니들이 해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동생도 놀라면서 이제 직접 확인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중학교 동창 혜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라 반가웠는데 첫마디부터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미선아, 너 수원으로 이사 왔니? 내 신랑 봤어. 또다시 남편 목격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원 영통구 아파트 근처 마트에서 젊은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너 맞지? 강민수. 그런데 옆에 있던 여자가 너가 아니더라고. 해숙이의 말에 가슴이 쿵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일상적인 장보기를 하고 있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자. 다음 주말 수진이와 함께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는 길에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만약 정말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고 있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언니, 그냥 가보자. 아니면 다행이고. 경비실에서 강민수 씨가 사는 동호수를 물어보니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1년간 찾아 헤맸던 남편이 이렇게 쉽게 찾아질 줄은 몰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아주며 언니 괜찮아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1504호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에 강민수의 현주라고 적힌 네임플레이트가 보였습니다. 25년간 강민수윤 미선이었던 것이 이현주라는 낯선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타났는데 분명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강민수 씨 계신가요? 그 여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손님이 왔어. 여보라는 호칭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을 여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현관까지 나왔을 때의 그 표정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해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해? 지은 아빠 1년 동안 다른 여자랑 여기서 산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그 여자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현주야, 안으로 들어가 있어. 남편이 그 여자에게 말하는 다정한 어조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5년간 저에게 사용했던 그 목소리를 다른 여자에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남편이 아파트 복도로 나왔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1년간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이 순간 명확해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선 남편의 모습은 1년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이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가 모르는 여자와 살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인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미선아, 미안해. 설명할게. 설명? 1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다른 여자와 살면서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더 당황하는 것 같았는데 아마 제가 울거나 소리 지를 거라고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일이 복잡하게 됐어. 현주는 회사 일로 알게 됐는데 회사 일로 알게 돼서 집까지 팔고 동거를 하게 된 거야?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거리가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은이는 어디 있어? 1년 동안 딸도 못 봤어. 지은이는 독일에 있어. 유학 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딸의 유학비, 집 처분, 제 미국 여행까지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나를 외국에 내보내고 좋아하는 년이랑 같이 산 거네. 딸년은 유학 보내준다니까 지 아빠랑 짜고 엄마를 바보로 만들어. 이걸 자식이라고. 내가 너를 믿고 산 게 미친년이지.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딸의 유학비와 바꿔치기 당한 셈이었습니다. 그때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면서 그 여자 이현주가 나왔습니다. 마치 남편을 보호하려는 듯한 자세로 남편 옆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여보, 들어가요. 할 얘기 다 했잖아요. 그 여자가 남편을 여보라고 부르는 걸 직접 듣는 순간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25년간 제가 사용했던 그 호칭을 이제는 다른 여자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 저희도 새 출발하려고 해요. 이연주라는 여자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말하는 게 가장 기가 막혔습니다. 남의 남편을 빼앗아 놓고 새 출발이라니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그래, 새 출발 잘하세요. 대신 지은이랑은 연락하고 살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아파트를 나오면서 25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수진이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걸 보니 무슨 일인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언니, 뉴스 봤어? 형부가. 무슨 뉴스? 교통사고 났어. 그 여자랑 같이 차 타고 가다가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한 달 전에 멀쩡히 봤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는데? 둘 다, 둘 다 죽었대.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1년간 원망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묘하게도 안도감까지 느껴졌는데 그런 제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병원 영안실은 예상보다 조용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섞여 있는 그곳에서 저는 25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배우자분 맞으시죠? 신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하얀 천을 걷자 남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한 달 전 아파트에서 봤을 때보다 더 야위어 보였지만 분명히 강민수가 맞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배신의 상징으로만 보였습니다. 동승자분도 확인해 보시겠어요? 직원이 옆에 천을 걷자 이현주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 아파트에서 만났을 때의 그 뻔뻔한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차가운 시신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고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와서 교통사고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맞은편 트럭과 정면 충돌했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니었지만 과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함께 있으면서도 조심성이 없었던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딸 지은이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는데 독일에서 급히 들어온 듯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1년 반 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키도 좀 큰 것 같고 머리도 짧게 자른 게 예전과 달라져 있었지만 여전히 제 딸이었습니다. 지은아, 언제 들어왔니? 어젯밤에. 연락받고 바로 비행기 탔어요. 지은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딸인지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딸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지은이가 무릎을 꿇으려고 하자 주변 시선들이 집중되었습니다. 영안실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조용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지은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기서 말할 일이 아니야. 나중에 얘기하자. 하지만 지은이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눈물을 쏟아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1년 반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 사람, 이연주 씨랑 3년 전부터 만났어요. 그 고백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3년이면 제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일로 만났는데 점점 가까워졌대요. 지은이의 말에 따르면 이연주는 남편 회사에 보험 상담을 하러 왔다가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사무실에서 봤던 그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2년 전부터요. 아빠 핸드폰에서 문자 보고 알았어요. 딸이 2년 동안이나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 딸은 혼자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안실을 나와 병원 로비에 앉았을 때 지은이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는 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처음에는 아빠한테 그만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무슨 제안인지 알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유학 비용을 전액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대신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역시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딸의 미래와 바꾼 거래였고 그 대가는 어머니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정말로요. 지은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독일 유학은 딸의 오랜 꿈이었고 집안 형편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빠가 계속 설득했어요. 엄마는 어차피 모르는 게 더 행복할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를 바보 취급하면서 뒤에서 저런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미국에 보낸 것도 다 계획이었던 거네? 네. 아빠가 엄마 여행 가신 동안 이연주 씨랑 같이 살 생각이었어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행복하게 여행하고 있는 동안 우리 집에서는 다른 여자가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집까지 팔았어? 그것도 아빠가. 엄마가 돌아오면 이연주 씨와 헤어질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결국 남편은 처음부터 저와 헤어질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미국 여행은 저를 내보내기 위한 수단이었고 그 사이에 모든 걸 정리하려던 계획이었습니다. 지은아, 그럼 너는 왜 엄마 편이 아니었니? 가장 듣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딸이 왜 어머니 대신 아버지를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도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지은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독일 유학은 딸에게 평생 기회였고 그 기회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가 엄마는 금방 적응할 거라고 했어요. 적응? 엄마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할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한 것이었나 싶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독일에서도 매일 엄마 생각했어요. 생각만 했구나. 전화 한 번은 왜 안 했니? 아빠가 엄마가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모든 게 남편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딸까지 속여서 저를 완전히 고립시키려던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죽고 나니까 모든 게 의미 없어졌어요. 지은이가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유학비를 대가로 어머니를 배신했는데 정작 그 아버지가 죽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딸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5년간 키운 딸이지만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이연주의 가족들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아이러니했지만 어쨌든 25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의무였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왔지만 대부분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제가 이렇게 차갑게 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미선아, 많이 힘들지? 중학교 동창 혜숙이가 조문을 왔습니다. 한 달 전 수원에서 남편을 봤다고 알려준 그 친구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때 알려준 게 다행이었습니다. 괜찮아. 이미 예상했던 일이니까. 혜숙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을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연주의 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분은 딸을 잃은 슬픔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우리 현주가 됐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그 어머니에게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딸도 잃은 상황에서 저에게 사과하러 오는 마음이 안쓰러웠습니다. 지은이는 3일 내내 영정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인지 자신에 대한 자책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딸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화장하고 어디에 모실 거예요? 마지막 날 지은이가 물어봤습니다. 사실 저도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였는데 25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 남편과 한 묘에 묻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 네. 아빠랑 너랑 결정한 일들이니까 마지막도 내가 책임져. 지은이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이미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진 상황에서 형식적인 의무까지 지킬 필요는 없었습니다. 화장 후에 지은이가 아버지 유골함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25년 전 그 사람과 결혼할 때는 이런 끝을 상상하지 못했는데 인생이 참 예측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저 독일 그만두고 한국에 있을게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마 죄책감 때문에 하는 말인 것 같았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 엄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는 내가 하는 거고 나는 내 삶을 살아갈 거야. 그날 밤 수진이 집에서 지은이와 마지막 대화를 했습니다. 딸이 계속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지은아, 용서는 내가 해주는 게 아니야. 그럼 내가 스스로에게 받는 거야. 내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갈 몫이고. 딸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25년간 키운 딸이지만 이제는 독립된 성인으로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지은이는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에 배웅 나가지 않았지만 수진이를 통해 잘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5년 결혼 생활과 25년 모성애가 모두 끝난 지금 남은 건 오직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 후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좁지만 온전히 제 것인 그 공간에서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 일은 계속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미선이가 없으면 안 되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 새로 오신 김태수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부인을 여의고 혼자 사는 70대 초반의 차분하고 예의 바른 분이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마지막 10년은 투병 생활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25년 결혼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이 배신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행복했던 시간들도 있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에게서 독일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매일 반성하며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지만 아직 답장을 쓸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 저희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을 때 저는 아직 확답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5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원룸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미국에서 돌아와 집이 없어졌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남편은 배신했고 딸도 저를 버렸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복지관 할머니들, 동생 수진이, 그리고 김태수 할아버지까지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늦은 것 같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걸 잃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되찾았습니다.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